안녕하십니까. 저는 런던 시티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는 송인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외국인 이주민 그리고 소위 다문화 인구에 대한 공공 담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믿음들, 제가 감히 어떻게 다문화 이데올로기라고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선 제가 이 연구에 착수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연구의 포커스가 처음부터 다문화주의에 맞춰져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보다 도시 연구의 관점에서 이태원을 이해하는 연구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태원이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지 혹은 글로벌 빌리지 등의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주민의 주변화나 내몰림 현상 이런 것들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단순한 경제 현상인가? 그런 물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착수했던 거는 이태원과 한국 다문화주의의 발전 과정 사이의 관계성을 탐구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가 외국인이나 뭐 이주민 혹은 다문화 인구 그리고 그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이태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봤고 그 유사성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접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어떤 공공 담론에 투영된 어떤 전반적인 그런 인식 체계들이 이태원을 소비하는 방식에 상당히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2010년대부터는 어, 이상하게도 점점 다문화적 경험이나 가치로부터 이태원이 이제 점점 유리되어 가는 현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모순적 상황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동시에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요 모순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서 시작한 게 이제 전체 데이터를 그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자 하는 것이었고, 요 새로운 관점을 통해 발견된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 전체 학위 논문에서는 디스커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후반부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데이터와 관련된 거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로는 199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 3개 키워드를 포함하는 5대 일간지 사설 총 321편을 활용을 했고요. 특히 사설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신문 사설들이 보통 음, 제도나 정책적인 변화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편이고 또 신문 언론이라는 그 기관의 특성상 여론을 반영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일반 신문 기사보다는 조금 더 어떤 언론사의 정치적인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사설을 선택을 했고 5대 일간지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적인 배포 단위의 그 디스트리뷰션 어, 범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전체 정치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간략하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총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최초 분석은 내용 분석, 프레이밍 분석, 담론 분석 등등 다양한 텍스트 분석 방법을 동원을 해서 담론의 전체적인 경향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90년대, 2000년대의 담론과 이태원의 유사성, 그리고 2010년대의 괴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석,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관점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설에 대해서 비판적 담론 분석이 제시하는 접근을 취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로 발견이 되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된 두 가지 양상. 하나는 우리와 그들을 렉시컬한 차원에서 구분하는 경향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설들이 담론이 소비되는 맥락을 설정하고
정당한 독자, 정당한 어떤 리더십을 정의하는 경향성,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연구에 담았습니다. 네, 그럼 먼저 최초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적인 경향성들이 굉장히 짙게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90년대 초반의 경우에는 이주민 노동자를 이제 들여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굉장한 위협으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짙었어요. 그리고 그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히 뭐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 여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한국의 사회적 안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혼혈 인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까지도 위협의 대상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그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이주민 노동자의 경제적 활용도를 인정하는 담론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고육지책 혹은 뭐 궁여지책 혹은 뭐 불가피한 선택 등등의 표현과 자주 더불어 쓰이면서 결국 이주민 노동자는 어떤 탐탁치 않은 선택 혹은 뭐 필요악으로서 재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부터 또 등장한 담론 중에 하나가 그 이주민 노동자들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떤 가여운 사람들로 재현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한국이 어떤 정당한 어떤 착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정도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등장했던 담론들이 순수한 인권 담론이었다기보다는 그들을 어떤 정치 도구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발전이라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목표의식을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00년대 접어들면서 다소 이제 담론이 전환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90년대에는 필요악으로 재현됐던 이주 노동자 그룹이 이제는 필요선, 산업 기둥, 그다음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고마운 존재 등으로 이제 재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굵직한 변화를 이끌었던 것은 아무래도 결혼 이주민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그 다문화라는 용어도 탄생하고 많은 제도적 정비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담론의 소재로 등장할 때부터 90년대 이주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로 재현이 되기 있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시선의 맥락이 되는 것도 이제 농촌 총각의 혼처 문제 혹은 출산율 감소 등등의 사회 현상이었기 때문에 결혼 이주민들이 그 자체로 어떤 문화적 다양성을 더해줄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도구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경향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나타난 건데 어 이제는 그 결혼이 주민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다문화 자녀들 역시도 미래 한국의 정치 혹은 경제를 책임질 도구로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와 맞물려서 그동안은 조금 당시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에서 인식되었던 교포 2세 혹은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런 사람들 역시도 미래 한국의 어떤 공적 혹은 민간 외교에 기여할 자산으로 재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담론은 90년대와는 조금 다르게 그 도구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이나 이주민들에게 조금 더 어떤 오픈된 모습을 보였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는 굉장한 어떤 서브스텐셜한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트렌드상 이제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민 혹은 다문화 자녀 등등 이제 특정한 집단을 사설의 주제로 삼는 경향성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우리 사회 내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통합주의적 관점이 피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통합의 중요성이 이제 테러나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통합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에 보였던 도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진일보를 이루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문화 담론에 대한 자성론도 대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요지는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대명사화가 되었고, 그리고 다문화 담론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인구들을 애초부터 규정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1990년대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어떤 친다문화주의적인 선회를 보였다고 확인이 됩니다. 이제 간략하게 플로우만 제가 정리를 한 슬라이드이고요. 밑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2010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지점이 제가 데이터를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보자라고 생각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렉시컬한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구분, 배제, 차별의 실천이었고요. 또 하나는 정당한 독자가 설정되는 방식에 관한 건데 이 전략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어떤 리소스를 바탕으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와 그들의 활용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를 포함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방식은 사설의 전체적인 결론이 친다문화주의적이든 혹은 반다문화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든 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90년대 초부터 2010년대 말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포함시킨 사례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서 이 글의 작성자, 즉 중앙일보죠. 중앙일보의 견해가 한국 전체의 견해로 교묘하게 포장되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어떤 구분되는 모종의 적대 세력을 암시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이제 포함된 사례는 이제 어, 텍스트 차원에서는 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와 그들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통해서 그 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사례는 그들을 우리로 받아들이자는 다소 친다문화주의적인 사설인 것으로 또 나타납니다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그것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통합보다는 그들에 대한 어떤 도구적 활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네 번째 사례는 마찬가지로 또 통합을 주장하지만 마지막에 보이는 우리 사회라는 단어가 그 앞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는 명칭하고 병치가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선을 긋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뿌리 깊은 어떤 차별 의식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 밖에도 그들도 우리다. 뭐 우리가 된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의 많은 문장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사회 통합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텍스트 차원에서부터 그들과 우리의 어떤 명확한 구분을 짓는 그런 실천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당한 독자를 설정하는 방식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된 것은 한국의 역사 문화적 맥락을 활용하는 것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졌던 것 하나가 일본과의 어떤 라이벌 관계를 굳이 불필요한 맥락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데 굳이 비교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일본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다른 사설에서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을 예시로 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비단 뭐 외국인 정책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구 비율 혹은 뭐 국민들의 전반적인 외국어 실력 등등 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을 자주 등장을 시키는데요. 이게 왜 일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나 이유는 잘 포착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래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보여지는 건데
우리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모종의 감정적인 동조를 어떤 담론이 소비될 맥락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미니멀한 최소한의 정보만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 이 슬라이드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이게 외국의 파독 광부나 간호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를 아시겠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이 텍스트가 나를 배제하고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은 이제 그람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를 어떤 상식에 준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담론의 어떤 정당한 리더십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또 국가 발전을 어떤, 공통된, 당연한 어떤 우리 민족의 염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설들이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대한 자긍심과 같은 감정적인 동조가 담론 소비의 맥락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흔히 이제 국뽕정서, 요즘 말로는 국뽕정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설을 읽는 독자의 기본 자질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90년대에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용어가 많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고 2000년대부터는 뭐 OECD나 뭐 다른 세계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 사실 혹은 뭐 월드컵 4강 진출국으로서의 자긍심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0년대부터는 또 국제회의, 정상회담이나 에이펙 회의 같은 유치 사실, 혹은 뭐 경제 규모 12위, 13위, 뭐 이런 정보들, 또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이 이주민들과 외국인들을 잘 대해줘야 될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자질로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감정에 기대어서 담론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의 한 가지 사례입니다만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사의 소위 다문화 담론은 이제 겉보기에는 굉장히 친다문화주의적인 선회를 보여준 것 같지만 그 내막에서는 외국인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 인구를 지속적으로 타자화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주된 전략이 활용이 되었고요. 이 전략은 따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활용이 되기도 하면서 결국은 앤더슨이 일찍이 이제 이야기한 것 같은 어떤 어스 코리안 리더스를 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다문화 이데올로기라고 이름 짓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믿음을 핵심 요소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애초에 동질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어떤 동질성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믿음이 그 자체로 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예를 들어서 5% 룰이라는 어떤 출처가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근거를 들어서 다문화 사회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다문화 사회를 발전된 사회의 표상으로 해석하는 것과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는 이 사회는 다문화주의적이지 않으면서 다문화라는 그 용어 혹은 개념이 함의하는 긍정적인 어떤 상징적 효과는 누리고 그것을 또다시 한국인의 어떤 기본적인 염원으로 전제되어 있는 민족 발전으로 귀결시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함께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서 더 두드러지게 확인된 내용입니다만 타자로 정의되는 인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정당한 선택지가 한국 혹은 한국성 그리고 정당한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동질한 것 집단으로 믿어지는 한국 혹은 한국성에 대한 동화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관심이 필요한 거는 그 동화가 심지어는 정말 참된 우리로의 편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들이라는 어떤 모호한 우리로서 인정받을 조건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념은 전혀, 이렇게 막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이미 발견되고 비판되어 온 것들이지만 저는 그것에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요런 새로운 네이밍 혹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쉽게 혹은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로소 우리가 이제 다문화주의라고 믿어지는 것들 기저에 있는 이데올로기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까지는 동화주의, 민족주의, 뭐 단일 문화주의 등등의 개념이 이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혼합적인 활용, 혼용이 어, 가끔 이제 반다문화주의적인 현상들이 발견이 되긴 하지만 마치 한국에 참된 다문화주의가 있다, 진짜 존재한다고 믿게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많은 선배 연구자들께서 의도하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개념이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정책, 제도, 정치 이론, 뭐 실증적인 현상, 혹은 이상향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굉장히 여러 의미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저는 요 다문화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이 혹은 다른 어떤 이름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이름이 있다면 이게 한국 사회에 통용되어 온 진짜 규범적인 인식 체계, 문화적 다름을 대하는 진짜 규범적인 인식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른 많은 개념들과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동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민족주의, 뭐 국뽕,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다문화주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면, 저는 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그런 모든 어떤 탈선들 혹은 뭐 비다문화주의적인 혹은 반다문화주의적인 현상들을 오히려 한국 다문화주의의 어떤 스칼라십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즉 어떤 영역의 확장을 가능케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제가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고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또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퍼블리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이제 비판을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